앞뒤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은 곧 제가 시댁 식구들,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서들에게 무시당한 지도 20년이 다 돼 간다는 소리겠죠.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벌을 가지고 급을 나누는 무식한 동서들, 이 동서들이 얼마 전에 완전히 뒷목 잡고 쓰러졌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말만 꺼내도 고졸 주제에 고졸이 뭘 알겠냐, 말끝마다 고졸 고졸 소리를 달고 살았던 동서들이 하루아침에 제 앞에 명함도 못 내밀고 깨갱하게 되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씁쓸한 마음도 드네요. 그렇게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무시당해도 찍소리도 못했던 제가 먼저 동서들을 들이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텐 어마무시한 성장인 것 같다 싶고요. 제 얘기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전 한때 아버지의 희망이자 어머니의 훈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학벌이 좋을수록 자식의 학벌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미 묵직한 왕관을 쓰고 있으니 자식 학벌에 그렇게 목매달고 간절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미련이 없는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참 불행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아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 시작하다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신 저희 어머니. 두 분 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대학을 못 간 것에 대해 크나큰 미련도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나온 외동딸인 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수제소리 들어가면서 자랐습니다. 한글도 남들보다 일찍 떴고 제대로 된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월등한 실력으로 1등이 선명하게 찍힌 성적표를 들고 갔었죠.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기에 어쩌면 더 큰 욕심을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땐 그 1등 성적표가 꼭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티켓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시더라도 1등이 찍혀 있는 성적표만 들어가면 두 분이 모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소리를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됐으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애를 낳았을까? 얘는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죄다 나 닮아서 그런 거야. 내가 집이 조금만 더 살았어도 벌써 서울대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거라고. 승연아,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알겠지? 너 이 정도 성적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지? 사람이 항상 높은 곳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겨우 이 정도로 만족했다가 조금만 더 큰 물 올라가면 고꾸라지고 그러는 법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만족을 모르시는 어머니, 어렸을 땐 부모님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받는 느낌이 좋아 공부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엇나간 사랑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희망인 딸이 1등을 놓치기라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은 온데간데 없이 불같이 화를 내시기 시작했죠.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첫 시험을 본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엄마,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어제 밤부터 배가 살살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쿡쿡 쑤시고 너무 아파요. 응? 얘가 사춘기가 벌써부터 왔나? 너 오늘 시험 날인 거 몰라서 이래? 얘가 진짜 왜 이래? 아파서 병원 가면 시험은 어쩌려고? 첫 시험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 어? 엄마가 시험 전엔 음식 가려가면서 먹으라고 했지? 징징거리지 말고 얼른 가. 아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 아,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나 해가지고 앞으로 네 인생에서 몇 번의 시험이 더 남아있는데 매번 이렇게 징징거리고 비겁하게 피하기나 하고 그럴 거니? 응?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전날 저녁에 정말 어머니 말대로 뭘 잘못 집어 먹었는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던 게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누가 배를 움켜잡고 걸레로 짜듯이 쥐어짜는 것 마냥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꼼짝도 못하겠다. 시험이고 뭐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얘기를 꺼내니 차라리 아파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결국에 어머니는 아파서 죽겠다는 딸 등을 떠밀었죠.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고.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학교에 가서 펜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눈앞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어머 승연아, 너 이마에 땀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니? 아프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지. 얼른 선생님 붙잡고 승연아, 승연아, 정신 좀 차려봐. 선생님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죠.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까 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익숙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나 일어났다고, 나 괜찮다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요? 저 이거 교육부에 정식으로 항의해서 문제 삼을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애 첫 시험이에요. 나중에 과학고니 외고니 이런 데 갈 때 중학교 성적까지 다 보는 거 지금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왜요? 아, 뭐 다른 학부모한테 돈이라도 받아먹은 거예요? 요즘 TV에 종종 나오죠. 진상 학부모요. 저희 어머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갑질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 떠나서 링거 맞고 있는 얇은 팔뚝으로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서 팔을 뻗었는데 처음 들리는 소리가 저런 거니까 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우리 어머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적이 좋으니까 자기 트로피가 될 수 있는 딸을 원하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면 난 가족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 같네요. 차마 어디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도 없고 티를 낼 수도 없더라고요. 가족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해주자 그러면 되겠다 했던 거죠. 머리가 좋았으니까요. 뭐 그 정도 충격을 받는다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요, 어디다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요. 전 사실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왜 학교에서 진로 확인서를 내잖아요.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지우개로 벅벅 지우곤 했죠. 부모님은 성적이 좋았던 제가 의사가 되길 항상 원하셨고 그걸 강조하셨으니까요. 이유는 뭐 별거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루어보지 못했던 꿈이니까 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딸이 그 정도는 되어야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매일 집, 학교, 학원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지내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해서 조금만 일찍 자려고 뒤를 돌아서면 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죠. 어느 순간부터 제 성적은 가족들의 집착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마음속으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승연아, 너 지금 고생하는 거 잠깐이야.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이러는 줄 알아? 너 괴롭히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아니, 다 네 인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나서 엄마처럼 대강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내 딸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꼴 못 봐. 망한 인생은 엄마 하나로도 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항상 똑바로 살아. 응? 네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 가운 딱 입는 순간 아, 엄마가 울었구나. 엄마가 정말 감사한 분이었구나. 너 나한테 절하면서 고마워하는 날 분명히 온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어디 하나 속 편하게 터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마치 전 그 힘들어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은 천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 사고도 치지 않는 그런 학생이요. 유일하게 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엔 온갖 부정적인 말들만 가득했어요.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얘기, 오늘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말할 곳이 없었으니까 일기장에다라도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털어놓으면 조금은 울적한 마음이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의 그 작은 일탈조차 얼마 가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심각한 표정의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 앞엔 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황급히 빼앗아 숨기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남의 일기장을 보냐고 소리를 쳤죠. 뭐? 남의 일기장? 여태까지 너 키우느라 개고생을 한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일기장? 너 아주 거기다가 소설을 써놨더구나. 우리가 너 공부하라고 등 떠밀었어?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 한마디 한 게 그게 학대가 되니, 응? 벌써부터 그렇게 나약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나중에 피 튀기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 거야? 나 의사 안 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싶다고요. 한 번도 나한테 공부하고 싶냐고 진짜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요. 왜 난 다른 애들처럼 힘들어하는 것도 안 돼요? 제발요.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힘드는 것도 안 되고 일기에 힘들다고 쓰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차라리 병원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상담 받고 치료 받을게요. 저 진짜로 마음이 고장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 누가 너한테 힘들지 말라고 했어? 힘들어 해도 된다고. 의사 되고 난 이후에 어디 부모 앞에서 정신 깔고 하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너 그거 교도소 빨간 줄이랑 똑같은 거야. 평생 너 정신병자라고 꼬리표 달리는 건데 그런 데를 보내달라고 지금 부모 앞에서 얘기를 해? 야, 우리는 너보다 더 힘들게 자랐어. 너 혼자 그렇게 유난 떨 일이 아니라고. 네가 오히려 너무 편하게 자라서 걱정 없이 커서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의지의 차이다. 네가 마음을 굳게 못 먹으니까 자꾸 이상한 문제에서 틀리고 그러는 거야. 너 졸업해서 의사 가운 딱 입는 순간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하게 해줄게. 그럼 됐지? 그때까지만 딱 참어. 죽을 각오로 버티란 말이야. 다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전 집 문을 열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제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오히려 집보다 더 감옥 같은 곳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대학만 잘 가면 된다고, 의사만 되고 나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게 해준다고. 오히려 그 다음부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지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반항하고 집이라도 나오지 그랬냐 싶으시죠? 지금에 와선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그때 차라리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다 뿌리치고 박차고 집에서 나오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와서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전 그냥 그렇게 커온 사람이에요. 잘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집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찍소리 한 번을 못하게끔.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 내가 공부를 못하면 세상에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이면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정말로 찍소리 한 번을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성공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성공이 아니었죠. 입학 때부터 예과 2년 내내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제 인생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꽃이 피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의 기대에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까지 한 몸에 받으면서 오히려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저한테도 단짝 친구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지연이요. 제 이름이 송승연이잖아요. 꼭 자매 같은 이름. 지연이는 우중충하고 늘 어두컴컴했던 저와 달리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쟤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걱정 없는 집안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사람이 티 하나 없이 맑을 수가 있을까. 예과에서도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친구였죠. 친해질 접점도 전혀 없었기에 둘이서 단짝이 됐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말이에요. 너 승현이지? 너 그렇게 공부만 하는 거 지겹지도 않니? 응? 넌 정말 나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 돼. 오늘 내가 대학생은 어떻게 노는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이 언니만 믿고 따라오라고. 어차피 본과 가면 공부는 질리도록 할 텐데 누가 예과에서 너처럼 죽자사자 공부만 하니? 자기를 만난 걸 행운으로 알라는 친구.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데도 공부밖에 몰랐던 저였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를 하다 보니 코안에 모세혈관이 예민해져서 툭하면 코피를 흘렸죠. 그날도 휴지를 대충 뭉쳐 코에 쑤셔 박아 놓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저를 툭툭 쳐요. 지연이었죠. 학교에서 오며 가며 얼굴만 알던 사이였는데 매일같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 제가 어지간히 안타까워 보였나 봅니다. 오늘도 자기가 제대로 놀아주겠다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면서 절 학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날 처음으로 대학생처럼 신나게 놀았어요. 같이 스티커 사진도 찍고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식당도 같이 가보고 처음으로 맥주도 마셔보고요. 전 아직도 술을 안 마셔서 그걸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지연이의 손에 이끌려서 얼떨떨하게 하루를 시원하게 놀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연이는 제 인생의 탈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던 친구가 절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여태 불행해했던 이유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난 진짜 너만 보면 참 부럽다. 넌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세상 걱정이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도 너처럼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다 각각 사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서로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런 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던 지연인. 본가에 올라오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공부를 계속하는 게 힘들었다는 소문만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게 됐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가 정지됐다는 안내 멘트만 나오고 정말 세상에서 갑자기 훌쩍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뿅 하고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나중에 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듣고 사정을 전해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큰 사기에 휘말리셔서 집이 빚더미에 앉아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만 하는 상황이라고요.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던 애여기에 그 소문은 충격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연락은 안 되고 있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전 다시 재미없고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 학교, 도서관을 반복하며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인생.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의학과 4학년 2학기경에 국가고시 실기시험 합격. 그 다음에 1월에 국가고시 필기를 보고 합격.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의사 면허를 손에 얻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도 그때쯤엔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게 사라지게 됐죠. 의사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나아진 건 없었어요. 바로 서울대병원에 들어가 1년간 인턴 생활을 하고 저는 과 중에서도 제일 기피과였던 흉부외과의 레지던트가 되어 수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 의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눈앞에 누워있는 환자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나 사명감 같은 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그저 내가 잘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태까지 의사가 되려고 길러지고 살아왔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기계 같은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할 뿐이었죠. 전공의 2년 차에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지금 응급 환자 하나 들어오고 있거든. CT만 찍고 온다고 하니까 수술실이랑 빨리 준비해. 교통사고 환자고 외상은 거의 없는데 장기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거든. 매일같이 제일 아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었던 전 긴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그 소식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뭐 긴급하지 않을 환자가 어디 있나 싶고요. 하지만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전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익숙한 그 이름과 나이를 보고 설마 했었어요.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 동갑인 사람 중에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하고요. 제발 아니어라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침상에 실려온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가버린 채로 대학 시절 동기였다 얘기를 하니 수술실에서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병원에 찾아온 건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온 경찰들의 입을 통해 그 끔찍한 사고는 지연이가 스스로 6차선 도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알고 더욱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학교를 관뒀을 때 어떻게든지 친구를 찾아서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 주었다면, 내가 이 애를 도와주었더라면, 심지어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도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감히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산다는 게 자괴감이 느껴지고 괴로웠습니다. 친구는 결국 수술실 밖에 무사히 건강히 나오지 못했어요. 장기 손상이 워낙 심했던 상태라 쉬러를 잡지 못해서 결국 수술실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기에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누구보다 밝고 사람들을 잘 챙겼었던 그 애가 정작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는 채로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이 가슴 저리게 미안하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게 뭔가 방아쇠가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꿈대로 의사가 됐지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한심한 인간. 자려고 누우면 지연이의 얼굴이 천장에 그려지면서 저를 꼭 꾸짖고 책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네가 그때 나 어떻게 사는지 봐주기만 했었어도 나는 살 수 있었는데. 그 뒤로 지독한 우울증을 앓게 됐죠. 병원 입구에 딱 들어서면 아픈 사람들의 얼굴이 모조리 제 친구의 얼굴로 보일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이란 곳은 결코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이대로 가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봐 전 결국 스스로 가운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관뒀다는 일방적인 제 통보에 어머닌 제 뺨을 올려붙이고 멱살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네가 제정신이냐 소리를 지르셨죠. 반항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환자들 다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그랬어요. 나 정말 나, 나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대체 죽는 거랑 뭐가 다를 바 있나 싶고 너무 우울해서 이대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나 봅니다. 텅 비어버린 눈으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대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 그만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도 덜컥 겁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하는 소리는 그냥 배부른 자식의 투정 정도로만 들으셨는데 아 뭔가 다르구나. 얘가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채신 거죠. 두 분이서 새벽까지 내내 울고불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어머닌 저에게 교도소 빨간 줄이나 다름없다던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살리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약을 먹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울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 잠들어 있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무려 2년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세상을 떠난 제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밖에 나가기 싫어도 친구의 기일이 되면 친구가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하던 저였어요. 그날도 돌아오는 친구의 기일을 미리 챙기기 위해 납골당으로 향했는데 저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지금 저희 남편입니다. 워낙에 친구도 많았던 애였지만 집이 어려워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혹시 가족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제가 마찬가지로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지연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 동네에서 보는 친한 친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소식 듣고 미안한 마음에 찾아오게 됐다고.
저한테 지연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물어보는데 대학 친구라고 그 얘기를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제가 한때나마 의사 가운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오며 가며 알게 된 사이라고 대충 얼버무렸었죠. 워낙 활발했던 친구라서 남편도 교회에서 만난 사이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서로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 그런지 납골당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난 이후로 친구의 얘기를 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저도 남편 덕분에 집 밖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그런 제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연인이 된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등을 떠미셨죠. 너 우울증으로 병원 다녔던 거 얘기한 거 아니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그런 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괜히 책 잡히기만 하고. 아휴, 난 네가 그러고 있어서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응?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는 것, 의사를 하다가 관뒀다는 것, 결혼을 앞둔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자는 의견은 다행히 엄마와 저 모두 동의하는 바였죠. 물론 이유는 달랐지만 말이에요. 엄만 서울대 의대까지 나오고 전공의 준비를 하고 있던 딸이 우울증으로 그걸 제 발로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였고, 전 그런 얘기를 꺼내서 또다시 누군가의 기대를 받게 된다는 것이 무서워서였지만요. 다행히 남편은 큰 편견 없는 사람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저의 어설픈 거짓말에도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꺼내주지 않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면 학벌이든 집안이든 뭐가 중요하겠냐고 별다른 반대 없이 허락을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시댁 식구들이 남편과 시부모님 같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다시 견디기 힘들고 답답했던 그 굴레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동서들 때문이었죠. 상견례 자리 못 가서 얼굴은 처음 보는 거죠? 어머, 근데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다. 난 고졸이라 그래서 얼굴이 엄청 예쁜가 했었거든. 왜 요즘 취직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 살림을 되게 잘하나? 어머, 형님도 참. 취직할 스타일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부모님이 계시는 자리라 그런지 동서들이 별 얘기 없이 조용히 넘어갔었고 상견례 때도 각자 부모님만 모시고 서로 인사를 했으니까 동서들의 인성이 계차반인지 어떤지 알 턱이 없었죠. 동서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시집 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거든요. 윗동서 아랫동서 사이에 꼭 껴서 그야말로 전 샌드위치 같은 시집살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이유 있겠냐만 저희 동서들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제 학벌 때문에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다 있나 싶은데 저희 동서들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이랍니다. 시집 오고 나서 둘이 그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동문 만났다면서 아주 끈끈한 사이가 됐나 보더라고요. 둘이서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래서 동선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차마 서울대 의대 나왔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때 의대까지 나오고 의사까지 하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은 우울증으로 일까지 관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신세인데 오히려 그게 더 조롱거리가 될까 봐서 사람들 앞에서 학벌을 자꾸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또 자존심 강한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상견례할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외국으로 대학을 가려다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생겨서 대학을 안 가게 됐네 어쩌네 하도 얘기를 잘 해놓으신 통해요. 시댁 식구들은 그냥 절 고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 다니는 기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괜히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어디 외국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하라고. 부모님까지 그러시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어찌어찌 그 거짓말에 동참해 버리게 된 거죠. 남편이랑 시부모님께선 이해심이 많으셔. 사람이 뭐 대학 나와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식견 넓히고 했으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동서들은 그걸 또 가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동서들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 며느리들끼리 시간을 보내자면서 살갑게 제 팔짱을 끼고 밖에 카페나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막내 동서가요. 형님, 형님 그러면서 진짜 고졸인 거예요 하더라고요.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무리 봐도 취집할 스타일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하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닌 적도 없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괴롭힘 당하거나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살면서 이런 조롱을 눈앞에서 대놓고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었다니까요. 와, 이게 집단 괴롭힘이구나.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동사들은 벙쪄 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아유 그냥 한 소리라고 장난이라고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더욱 어이가 없었고요. 동서, 설마 우리를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지? 요즘에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배운 사람일수록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법 아니겠어? 하여튼 너무 자격지심 갖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도 나중에 아이 생각이랑 하면 늦었지만 뭐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평생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 거 아니지? 그거 남편한테도 진짜 못할 짓이야, 자기. 그건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형님. 제가 마음 여유 되고 시간 되고 하면 그런 건 알아서 찾아볼게요.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해요. 조금 더 말하면 우울겠다고 자기는 진짜 무시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시댁 가서 얘기 이상하게 전하지 말라던 형님. 그때부터 지독한 왕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동서들은 시댁에 모일 때마다 무슨 동문회 모임이라도 갖는 것처럼 얼마나 친하고 살갑게 구는지 제가 그 두 사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질투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어찌나 쏙 빼놓고 따돌리고 하는지 생전 그런 마음 가져본 적도 없는 저도 울컥할 정도였다니까요. 핑계도 좋아요. 전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시댁 식구들이 둘째 내도 잘 챙겨라. 둘째 아간 같이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또 자기들이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아유 동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동서는 이런 거 잘 모르지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 있죠. 둘이 무슨 즐거운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대화에 끼기라도 하려면 조용해지질 않나. 문을 쓱 닫고 들어가질 않나. 초반에 동서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걸 저희 남편이 알게 돼서 집에서 한번 크게 난리를 피웠던 적도 있어요. 자기 마누라 무시하는 건 곧 자기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비단 동서들만 그러겠습니까? 아주버님이나 시동생도 은근히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절 무시하는 게 있으니 덩달아 저희 남편까지 무시하려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피워놓고 나니까 적어도 남편이 있는 데에서만큼은 조심하는 척을 하는 거고요. 그래봤자 척이에요. 사람들이 꼭 없을 때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동서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 이번 명절부턴 그냥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안 봤으면 좋겠어. 동서들이 아직까지도 나 무시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고 싫어. 매번 당신이 옆에서 신경 써주는 것도 싫고 나 그냥 안 가고 싶어. 그래, 당신이 그게 편하면 당신 편한 대로 해야지. 원래 시댁 식구들이랑 멀리 지내야 좋은 법이라고 하잖아. 당신 형수랑 재수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 이기적이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나도 처음에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는데 당신은 어땠겠어. 그래, 우리 속 편하게 얼굴 보고 살지 말자. 남편한테 기어이 얘기를 했죠. 난 동서들이랑 진짜 엮이기가 싫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워낙 결혼 초반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남편도 제가 싫다면 본인도 싫다면서 정말 중요한 집안 행사가 아니면 안 간다 얘기를 했죠. 한 1, 2년 동안은 동서들이 자기들 더러운 감정 쏟아낼 사람이 없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3분의 1씩 나눠서 했던 일들을 혹시라도 더 하게 될까봐 그러는 건지 며느리가 됐으면 명절에 꼬박꼬박 와야지 무슨 잔꾀를 부리는 거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그때 저한테 딸이 생겨가지고요. 임신까지 해서 안정을 좀 찾아야 한다 핑계 삼아 안 갈 수 있었다니까요.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동서들을 피해 다니는 방법은 딱 하나. 똥이라 생각하고 더러워서 피하자는 심산으로 멀리 지내는 것, 그거 딱 하나뿐이었다니까요. 딸을 낳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시댁과 멀어지게 됐고요. 제가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저희 딸한텐 공부 열심히 해라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워낙 본인이 알아서 잘 하기도 했고요. 큰 동서, 작은 동서네 애들 다 통틀어도 너무 고슴도치 엄마 같지만 저희 딸이 제일 좋은 대학 붙었거든요. 그걸로도 시샘이 아주 엄청났을 거고요. 동서, 이번에 예은이도 그렇고 우리 주원이도 대학 들어가잖아.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지 않겠어? 예은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며? 식구들끼리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불러서 대접도 하고 축하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자기네 집에서 예은이 대학 합격 축하 파티 겸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응?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또 저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걸 보니까 와서 기어이 한 소리 해야 속이 시원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딸 대학 축하 파티 겸 해서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불러 밥 한 번 사려고 생각은 했던 터라 그래 차라리 빨리 하고 끝내버리자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또 안 불렀다가 친정만 부르고 시댁 식구들은 뒷전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그렇게 주말 저녁 정말 오랜만에 두 동서들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모이자고 한 게 아닐 거라는 거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형님이 저희 애한테 다정하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렇게 살갑게 대하셨다고 했는지 제 딸한테도 대뜸 그래요. 그래도 예은이는 엄마 많이 안 닮았나 보다. 그치? 엄만 고등학교 졸업까지밖에 못했는데 넌 확실히 이 집 식구들 머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큰엄마, 지금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저 엄마 닮아서 머리 좋은 거 맞고 아무리 큰엄마라고 하셔도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 부러진 저희 딸이 왜 절 무시하냐면서 큰형님에게 따지고 들었고 그 얘기를 들은 시댁 식구들도 큰형님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요. 큰형님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머리 좋다고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사람 말을 꼬아서 듣냐면서 저희 딸애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제 욕하는 건 그래 못 들은 척 하고 말자 하고 참을 수 있어도 제 딸한테까지 싫은 소리 하는 거 저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형님, 애가 바보도 아니고 얘가 들었을 때 저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축하해주러 오셨으면 그냥 축하만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절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닮은 제 딸이에요. 아무리 엄마 무식하다고 하는데 기분 안 나쁠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저희 집 오겠다는 말씀도 마세요. 한 번도 동서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반박한 적도 없었던 저였기에 발끈해서 한마디 하니까 두 동서들도 굉장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저를 닮은 게 맞다느니 엄마 닮아서 좋은 말을 해줘도 고스란히 듣지도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낸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아주 난리였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고 이쯤에서 자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더 험한 꼴 보느니 그냥 이 사람들 빨리 우리 집 밖으로 내보내자 했는데 그때 막내 동서가 옆에서 한마디를 거둔 거예요. 완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거였죠. 고졸인 동서가 뭘 하겠어요.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형님 형님 하라고. 아우. 막내 동선 대뜸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니 저희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시동생도 눈치를 보면서 개념 없는 자기 마누라를 말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식탁 팍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감춰뒀던 의사 시절 입던 가운을 챙겨 입고 의사 면허증 가지고 부엌으로 나갔죠. 그리고 면허증 액자를 큰 형님에게 팍 집어 던졌습니다. 막내 동서랑 둘이 딱 붙어서 면허증 보고 있던 두 동서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 가운을 막 붙잡고 보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 동서가 의사였었다고?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두 분 서울대학교 동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전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이에요.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거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는 숨길 이유도 없겠어요. 왜요? 그렇게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일했다 하니까 안 믿겨지세요? 큰형님이 그러셨죠. 대한민국은 원래 학벌 가지고 줄 세우는 사회라고. 학벌이 뒤떨어지면 서열도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학교는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형님이랑 동서 나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제가 당당히 따져 물으니까 두 사람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동서가 여기 나왔을 줄 몰랐다느니 왜 진작에 말을 안 했냐느니 하다가 이제 나중엔 죽어도 제가 자기들보다 학벌이 좋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지 의사 면허증이며 졸업장이며 이거 다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지 기가 막혀서 제가 형님한테 동문회 전화번호 찍어주면서 그랬어요. 전화해 보시라고요. 대신 동문회에 전화해서 제가 졸업생인 거 확인되면 그땐 제대로 인정하시고 이제 형님이 저한테 형님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그건 또 자존심 상해서 못 하시겠어요? 형님 좋아하는 학벌로 저도 줄 세우게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형님, 저 정도 당당한 거면 저거 진짜 졸업장인 거 아니에요? 형님이 분명 저한테 둘째 형님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얘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대체? 응? 형님이 다 책임지세요. 전 모르겠으니까요. 야, 이제 와서 무슨 나만 잘못한 것처럼 또 발을 쏙 빼고 있어. 고졸밖에 안 됐다고 먼저 수준 안 맞는다고 따시키자고 했던 건 너잖아. 하여튼 서울대 나온 것들 중에 사회성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니 동서도 감아보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더라. 뭐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건 형님 얘기 아니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생전 저한테 형님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막내 동선 이제 와서 제 학벌 알고 나니 자기가 원래 목표가 애들 서울대 의대 보내는 거였다면서 저한테 시간 날 때 자기가 밥도 사고 뭐도 사고 할 테니까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참 별도 없는 사람들이다 싶었죠. 애들 사교육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도무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막내 동선 제가 무슨 구세주처럼 보였는지 그동안 무시했었던 건 마치 큰형님 혼자 했다는 것처럼 안면 몰수하고 또 저한테 친한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 보고 시댁 식구들 다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있었고요. 두 분 다 멀뚱멀뚱 그러고 서 있으세요? 여기 애들도 다 있는데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애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가족 중에 고졸이 있다고 고졸은 무시해도 된다. 대한민국은 학벌이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에요. 제가 설령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당당합니다. 그래도 전 제 자식 앞에서 그렇게 사람 금 나누고 줄 세우는 한심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큰형님 네 시조카가 기다려다는 듯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무식한 사람인 것 같다고.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자식이 한마디 하는 게 더 타격감이 크지 않겠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아주 얼굴이 울기 직전이었다니까요. 가관이었죠. 나한테 그렇게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외국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그거 다 말뿐이었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작은 엄마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맞는 거야.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나 대학 축하해준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창피냐고. 아니 추원아, 엄만 그게 아니라. 그래 동서, 내가 너무 몰랐네. 난 동서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말은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기분 상한 거 있으면 그냥 풀고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형님, 동서,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 다 같이 애들 키우는 입장인데 제발 자식 보는 앞에서
쪽팔린 짓은 하지 말자고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게 쪽팔린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무시하는 그거. 그게 진짜 쪽팔린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두 동서들을 세워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셨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꼴 보인 두 동선 저한테 쩔쩔매면서 그제서야 제대로 사과를 하더군요. 2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지내왔었던 것들이 한 방에 채찍 내려가듯이 뻥하니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사실보단 제 과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도 딸의 앞에서 면이 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제 스스로 누에고치를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제 인생도 이제 나비의 날개처럼 화려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됐네요. 최근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가 없었는데 창밖을 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도 제 사연 들으시며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어느 집이나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전 특히나 좀 세게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신력이 강한 편이었던 저도 가끔은 남몰래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으니 아마 다른 분들이라면 진즉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전 다행히 아직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무슨 얘긴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용기 내어 사연 쓴 만큼 제 사연 들으시고 조언 주신다면 꼭 새겨 듣도록 할게요. 그럼 지루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볼게요. 전 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저희 때만 해도 집안에 4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건 다둥이 집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저와 남동생들은 주목을 받곤 했는데요. 남동생들과 제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더욱 저희를 눈여겨보시곤 했어요. 아주 어린 막내를 빼고는 한 학교에 같이 다니니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아직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박민숙 선생님은 저희들을 이뻐하셨답니다. 저를 보고 항상 칭찬 일색이셨죠. 아이고, 우리 수민이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니까 애들도 저리 예쁘고 바르게 잘 자라나 보다. 엄마 아빠가 흐뭇해 하시겠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안에선 딱히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었기에 전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리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생들과 절 먹여 살리기 위해 늘 동분서주 하셨기 때문에 돌봐주실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크면서부턴 동생들 옷 입히는 것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집안일을 엄마처럼 해내야 했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동생들을 챙기느라 같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서름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집까지 와서 같이 놀자고 해도 어린 동생들을 챙겨야 하기에 또래 애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자연스레 집안에 틀어박히게 됐고 남는 시간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 덕분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가 되니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갈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는 우리 수민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쩜 엄마가 하나도 손 안 대고 키웠는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한 딸로 자라줬나 몰라. 나중에 너 시집 갈 때 엄마가 너 어떻게 보내야 될지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엄마, 남자친구도 없는 나한테 무슨 결혼 걱정? 너무 이런 거 아니야? 대학 가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연애도 하고 이쁜 것들도 보고 다니고. 엄마 수민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희 엄만 자라나는 동안 제게 딱히 무언가를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집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하지만 대학을 간 후의 삶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엄마 말씀처럼 이쁜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아니요. 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치열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선 따야 할 자격증이 수두룩했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선 밤을 새워 24시간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다들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뒤처질 수가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대학을 못 간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동생 학비까지 모으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굉장히 매사에 느긋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공부할 때 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한량 같아 보였기에 전 처음에 전혀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남편은 미대생이었는데 자기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시회요? 네, 제가 아는 형이 개인전을 연다고 해요. 가서 응원차 들리려고요. 같이 갈래요?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기 바빴던 제게 미술 전시회라는 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끌렸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간 미술 전시회에서 전 남편에 대해서도 새롭게 많이 알게 됐어요. 다들 내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뭐다 해서 공부 안 하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야. 나 나름대로 미술 공부 열심히 하고 유학도 생각 중인걸.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유학이요? 어디로 갈 건데요? 프랑스 쪽으로 갈까 해. 엄마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학교를 나오셨거든.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었기에 제게 자연스레 말을 놓게 됐는데요. 전 이때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멋지게 사는 삶이 저와 달라 보여서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뚝심 있게 느껴지고요. 전 그 뒤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고 남편이 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에 저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더 기대된다며 유학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이때만 해도 전 시어머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나자마자 절 향해 쏟아붓는 말들을 들으니 그 호감이 곧바로 반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네가 내 아들 유아기를 막아섰다며? 너 한국에서 미술 작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근데 감히 결혼이다 어쩐다 해서 애 발목을 잡아?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유학을 가지 말라 말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원해서 오히려 저보다 그 사람이 밀어붙여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 웃기고 있네.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잘난 거 없는 너한테 결혼을 밀어붙이겠어? 너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네?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성웅이 발목 잡아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대충 듣자니 중산층도 안 되는 집안에 아등바등 동생들이랑 살아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림이 뻔하지 않겠니? 아무튼 난 절대 허락 못한다. 니들 당장 갈라서.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전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왜 저를 돈 보고 달라붙는 그런 천박한 사람 취급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는 상처가 되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절 마치 돈 노리고 달라붙는 여자 취급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장남이었는데 장남인지라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불러놓고 대낮에 그런 면박을 주시는 게 어딨어? 커피숍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안해. 알았어, 자기야.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유학 안 간다고 하니까 단단히 실망하셔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남편은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이자 잘나가는 서양 화가였는데 남편 역시 자기와 같은 길을 걷길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미술과외니 뭐니 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가르치며 화가에 대한 꿈을 강압적일 만큼 불어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작 유학도 가고 싶지 않아 했고 화가는 더더욱이나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건 오롯이 엄마의 꿈이지 자기 꿈은 아니라고요.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난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남들처럼 사는 게 좋아. 당신 앞에선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느니 유학 가고 싶다느니 했지만 그거 다 허세였어.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말을 듣고는 그럼 시어머니에게 그걸 명확히 전달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두려워했어요. 끝끝내 말하길 거부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대신 말해줄 순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그건 당신이 말해야지. 난 엄마가 무서워. 우리 엄마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저, 그럼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자기가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럼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결혼 허락도 그날 받아내고, 응? 꼭 그러자. 남편의 질긴 설득에 결국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삼자 대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인 바쁜 외국 생활 중 이 일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스럽게 등장한 시누인 절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대놓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니 뭔 일인가 했더니 겨우 이 여자 때문에 이사단이 난 거였어? 엄마 그냥 결혼 허락해줘. 오빤 나처럼 미술에 대한 욕심이니 이런 거 일차 없어. 엄마 뒤엔 내가 이을 테니까 오빠 자기 편한 대로 살게 하라고. 오빠 솔직히 말해봐. 오빠도 미술에 대한 욕심 없잖아? 오빠 뭐 예술가니 뭐니 그런 게 하고 싶어? 아니 난 욕심은 있는데. 순간 전 겨우 이 여자라는 단어를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사람 면전에 대고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제가 싫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시누인 잔뜩 바쁜 티를 내면서 계속 남편을 비웃고 동시에 저도 헐뜯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겼던 건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이 가만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의 기를 남편이 도통 감당해내질 못하는 것 같았죠.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유학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말을 꺼냈죠. 엄마, 나는 유학까진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미술은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결혼 먼저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푸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시는데 눈빛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자기 아들이 일이 변한 데는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속 생각들이 저절로 읽혔습니다. 화가 잔뜩 나 보였던 시어머니는 의외로 더 난리를 떨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하셨어요. 다만 그 정리라는 것이 저를 기함하게 했죠. 그래, 네 의사 알겠다. 나도 너한테 화가 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우리 집 수준이 있으니 쟤는 안 되겠다. 엄마가 참한 여자 선자리 놓을 테니까 몇 번 만나보고 그리고 결정해. 알았니? 여기서 또 기가 찼네요. 제가 왜 난생 처음 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전 악을 쓰고 싶은 걸 참았고 겨우 진정시키며 입을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먼저 선을 그으며 단호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에 절박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엄마 안 돼요. 난 수민이 아니면 결혼 안 해요. 내 생각은 확고해요. 엄마 생각이 확고한 것처럼 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중 누군간 포기해야 할 텐데 난 그게 내가 될 생각이 1도 없어요. 난 수민이 때문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 생각했고 행복했어요. 집안에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던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해주면 전 인연 끊고 집 밖에 나가 살 거예요. 뭐? 뭐? 너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우리랑
뭘 끊겠다고? 적잖이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말을 더 못 이었습니다. 남편의 극단적인 조치 덕분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혼자 부르르 떠셨고 신우이도 이날 자기 오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지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엄마 연 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저희 둘 결혼. 남편은 그러고서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엔딩이었죠. 이게 정말 엔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엔딩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에게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했냐 물으니 남편은 지금껏 어린 시절 동안 엄마와 동생 기에 눌려 사느라 자기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요. 밖에서 보이는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집안에선 늘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와의 결혼이었고요. 어찌됐든 남편의 극단적 언행으로 결혼은 성사됐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절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 지켜봤던 시누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둘 다 제가 남편을 조종해 그런 일을 시킨 것 마냥 절 보고 있더라고요. 시누인 틈만 나면 저를 꼬리 베개 달린 불엿이라고 뒷담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쫓아낼 궁리를 하셨고요. 하지만 전 이 또한 지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낳길 바랬는데 워낙에 둘 다 아기를 좋아하는지라 기대가 컸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엔 난임병원까지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저와 남편 둘 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초조했지만 어떻게든 초조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기분으로 전 매일 일상을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다린 만큼 예쁜 아기가 생길 거라며 밤마다 지친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파의 미대 교수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었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유한 친정 덕에 한 번도 궁핍하게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늘 집안의 가정부가 상주에 계셨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오신 분이었죠. 교양이니 뭐니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못 낳고 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절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엔 얄미운 시누이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표정을 굳히더니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너 요즘에 애 안 생긴다며?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애초부터 널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데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애고 뭐고 그 전에 나한테 교양 수업이나 받아라. 어차피 안 생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읽든지 뭐든 하란 말이야. 교양 수업이요? 어머님한테요? 맞아, 새언니. 엄마 말 들어요. 저번에 보니까 미술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과 격이 달라요. 언니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유치한 재벌집이 아니고요.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자셨고 엄마도 나도 유학파라고요. 이 집에선 큰오빠 빼고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인데 언니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격이 다른 사람을 맞아줬으면 언니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그래야 엄마나 나나 덜 쪽팔리죠? 시어머니는 웃기게도 저한테 교양 수업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누인 격하게 동조했고요. 둘이서 작당 모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자기가 책 목록을 몇 개 썼으니 그걸 다 읽고 느낀 점을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초등학생 숙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다 책 목록을 보니 영어 원서들이더라고요. 기분이 나빴고 무엇보다 바쁘게 회사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사실 시간이 없었지만 괜히 목록을 보니 오기가 생겼어요. 다들 제가 영어를 못할 거라 생각해서 비웃으려고 내놓은 숙제였지만 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부모님이 일구고 계시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해외 영어 파트였고요. 그래서 전 당당하게 읽어오겠다 하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약속된 시간보다 하루 빨리 가서 아예 영어로 말을 하고 나왔죠.
책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놀라더라고요. 둘 다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에 무척이나 통쾌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쪼개 읽어야 하는 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달까요? 근데 신우이는 갑자기 발작하듯 외치더라고요. 새언니, 어디서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 말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그걸 다 외웠대요?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노력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발음도 후지고 외워온 거 다 티나거든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숙제를 내줬으면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잔머리를 굴리고 앉았어? 전 더 이상 이 유치한 장난질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읽고 요약한 것이고 알아보기 쉽게 책에 직접 형광펜을 그었으니 그은 부분을 보시면 알 거라고요. 남편에게 책을 달라고 하니 남편이 엉겁결에 책을 한 장씩 펼쳐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 하지 못했고요. 이로써 제 승리였죠. 자기들처럼 유학파가 아니란 이유로 사람을 교양 없다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인 셈이었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이 더 괘씸했나 봅니다. 그 다음은 저의 임신을 공격하더군요. 여기에 전 큰 상처를 입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시면 임신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너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 불을 붙였어요. 임신 안 되는 며느리 필요 없어. 내가 누차 말했지만 난 우리 장남씨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 닮은 애로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게 대체 뭔 사달이니? 엄마, 나님 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넌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고 있어? 며느리 감싸주겠다고 널 키워준 이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있는 거야? 예,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네가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아들한테 돌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말리려 했지만 전 이미 마음이 무척 상한 뒤였어요. 아무래도 요즘 친정 엄마께서 임신 잘 되는 보약까지 챙겨주실 정도로 걱정을 하고 계셨고 저 역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거든요. 최대한 담담히 대답하고 나오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죽비죽 흐르는데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도착하자 남편은 급한 회사 일이 있어 나갔고 전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스스로의 처지가 좀 처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전 슬픈 기분을 잊기 위해 그냥 깡소주를 마시곤 잠에 들었습니다. 잠결인지 엄마와 남동생들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지 더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고 훌훌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게 아이가 생긴 것이에요. 친정 가족들 꿈을 꾼 게 이상하리 많지 기억에 남았는데 마치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내려준 예정된 축복 같았거든요. 전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드렸죠. 주말이었지만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한테 애가 생기다니 너무 기쁘네. 네가 그리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얼른 우리 손주 보고 싶다. 얼마나 이쁠까. 그래, 딸. 임신 초기엔 조상 가능성도 있으니까 몸조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나 우리 가족 꿈꾼 게 뭔가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임신이 될 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 둘 다 기독교인이셨기에 기도를 드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남동생들까지 모인 화기애애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친정 부모님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니 그럼 못마땅한 기색으로 내일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늘어났어요. 축하 인사는 쏙 빠진 채 어떻게 태교를 해야 하는지, 똑똑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기가 남편을 임신했을 때 했던 온갖 미신 같은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솔직히 전 들으면서 한귀로 흘렸어요. 물론 태교는 저도 힘쓸 거지만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은 거의 미신에 가까웠거든요.
네가 그리 똑똑치 못한 애니까 애만큼은 잘 키워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일단 알려주는 방법대로 다 해보고 이 부적도 붙이고 자라. 용한 무당한테 가서 아주 큰 돈 주고 받아온 거니까 꼭 팬티 안에 넣고 자야 된다. 알았냐? 미대 교수식이나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무당과 무속에 집착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본인만 믿으면 될 것을 저에게까지 강요하시며 언제는 저에게 제 팬티 안을 확인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당황스러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알지. 난 우리 손주도 예술 시켜서 아주 고고한 사람 되게 만들 거야. 네 남편이 아쉽게 이 길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 미련한 놈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손주라도 잘 만들어 봐야지.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둘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못 믿어했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요. 저 때문에 이 모든 게 어그러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덤이었고요. 최선을 다해 키운 아들이 자기처럼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하고 유학도 가지 않았으니 실망하실 수 있는 건 이해했다지만 그렇다고 멀쩡히 괜찮은 회사 다니는 남편이나 절 폄하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 팬티 검사를 하겠다고 하루에 10번은 전화를 해댔습니다. 나중엔 진절머리가 나서 시어머니 전화를 부재중으로 돌려놨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신우이가 대신 전화해서 언니 우리 엄마 전화 쌩 까는 거 아니죠? 얼른 받아요라며 재촉하고 시어머니는 위협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곱게 전화 받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요지가 담긴 문자였죠. 기가 차더군요. 어떻게 모녀가 이렇게 쌍으로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았네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은 기겁을 했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고부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신 정도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받고 명령받고 막말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잖아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귀국을 하시는 날이라며 귀국 파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당시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계시긴 했지만 아직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당시 몸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역성을 내더군요. 당장 오지 않으면 저희 집에 쫓아올 기세로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가 확 몰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괜찮냐며 걱정을 하시는데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실까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하고 귀국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출장 요리사까지 불러서 하고 있었잖아.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네가 들어오면 집안일은 한결 편해질 줄 알았더니만 며느리라는 게 매일같이 애 돌본다고 집에 처박혀 있으니 너 내가 아들 낳아서 봐준 줄이나 알아라. 알겠니? 예전 같으면 이미 이혼시키고도 남았어.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고 저는 못 들은 척 쓱 지나다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개수대엔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게 분명했죠. 다들 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남편이 눈치껏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은 내내 미안해했어요. 성질머리 들어온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제가 하고 있다면서요. 전 남편의 말에 대답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쉴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또 한 번의 사단이 터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부적 기억하시나요? 똑똑한 아이 낳으라며 주신 부적이요. 전 그 부적을 지갑 안쪽에 보관하다가 그 뒤로는 어디에 뒀는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몰래 보시다 그 부적을 발견하신 겁니다. 근데 부적의 형태가 조금 찢겨져 있었나 봐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준 부적이 이거 왜 이러냐? 다들 와봐라, 어? 아니, 너 팬티 속에 안 넣고 다녔니? 부적이 왜 이 모양이 됐냔 말이야? 너 솔직하게 말해. 나 쓰러져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솔직하게 고하라고.
엄마 왜 그래요? 무슨 부적을 팬티 속에...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으니 가방 안에 둬서 그렇게 된 거겠죠. 오버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오랜만에 동생도 왔는데. 넌 닥치고 있어. 네가 말해봐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내가 말했잖아. 똑똑치 못하고 천한 네가 애라도 잘 낳아야 이 집안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네 친정 집안 식구들 상견례장에서 변변치 못한 옷차림 보고도 내가 결혼 엎을까 하다 참았는데 넌 진짜 내 호의를 개떡으로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여기서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처럼 유학파 아니란 이유로 교양이 없네머네 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젠 제 친정 식구들까지 건들다니요. 여기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참고로 그날도 전 시댁 일이라며 아이까지 내버려 두고 뛰어온 상황이었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저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용돈 좀 주시더니 그 이후로부턴 아이도 출산했겠다 굳은 일들을 시키려 드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보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 저희 애꿎은 친정 식구들을 건드리시는 건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망발이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앞으로 저희 엄마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어머님보다 더 성실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웃기고 있네. 말은 아주 뻔지르르하게 하네. 니네 엄마 아빠 어디 청소부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었니? 애만 줄줄이 나와서 힘겹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성실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자빠져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인 일제히 비웃었고 시누이 또한 대놓고 맞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어대더군요. 마치 인간이 아닌 족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저희 친정 식구들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이혼 생각뿐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제가 이혼 생각을 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시댁 식구들을 더 보고 싶지 않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가느라 누가 오는 줄도 몰랐나 봐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덥석 붙잡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봤는데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아까 전까지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뛰어나오자 같이 따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닌 도련님이란 사실에 조금 놀랐는데 도련님은 혹시 카페 같은 곳에라도 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냐 하더군요. 거절하기가 어려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도련님은 그날 카페에서 내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저보고 면목이 없다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어 도련님의 심성이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시어머니 등살에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동생이 나서 대신 대들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도 동생이 교실로 찾아와 주었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도 도련님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고 또 의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결혼식 날도 어렵게 참석했던 도련님은 저보고 형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환하게 웃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잘 대해준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도련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이리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제가 다 죄송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제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든 어머니 잘 단속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마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련님의 따뜻한 말에 이날은 정말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도련님은 내내 저를 붙들어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해주며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했었죠.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많이 마음이 상한 뒤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든하긴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도련님 사이는 전보다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도련님도 힘든 유학 생활을 끝내고 나서 마땅히 한국에 발 붙일 곳이 없어 방황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끔 남편과 함께 술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도련님도 저희 아들을 워낙에 예뻐해서 선물도 자주 사들고 찾아왔고요.
남편이 시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도련님은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해줬습니다. 마치 시아버지 같았달까요? 형, 원래 중재는 형이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성질이 보통 까탈스럽고 예민해. 형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야 형수님이 편하신 거라고. 형 너무 물러터졌어. 내가 보니까 그래. 알겠다. 나도 노력해볼게. 그래, 형이 잘 해줘야 형수님이 편하시지. 이런 도련님의 기가 막힌 대처에 남편도 또 한 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일절 시댁에 발을 끊자고 먼저 말해줬고 시어머니 생신도 제가 영 내키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전 그 용기에 힘입어 시댁에 단호하게 선언했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달달 며느리 볶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전 천하다는 말 들으면서 계속 시댁살이 할 생각 없네요. 앞으로 어머님께서 절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남편도 저도 시댁에 갈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뭐, 뭐라고? 얘 성웅아, 얘가 한 말 진짜니? 얘가 뭐 잘못 먹은 거지? 엄마, 이 사람 말 한치의 거짓 없이 다 진실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가정부 종로로 취급하시는데 저라고 기분 좋겠어요. 어렸을 때야 엄마에게 지고 살았지만 이 사람 덕분에 깨달았네요. 제가 그러고 살 필요 없다는 걸요. 아무튼 엄마도 이 사람에게 사과해 주시고 안 하실 거면 저 안 올게요. 제가 세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와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곤 시댁을 나왔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 뒤 전 저대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회사가 무척 커지고 있는 김이라 남동생들 모두 회사에 투입되어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두고 회사에 가서 도와줬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전 회사의 어엿한 대표가 됐어요. 부모님들도 회사를 일군 게 제공이 크다며 제게 맡기고 싶어 하셨고요. 시댁과는 연을 거의 끊고 살았지만 행복했죠. 도련님 덕분에 집안에 좋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 무엇보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고요. 사이가 돈독했던지라 도련님에게 어떤 여자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예쁘고 참해 보였어요. 내과 의사라고 했는데 도련님이 정기검진 받고 간단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차분하고 똑부러진 도련님과 너무 잘 어울렸죠. 그런데 어딘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시감이 들어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한데? 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누구지? 분명 본 것 같은데. 남편은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길이 오고야 말았죠. 어느 날 의사 동서가 시댁에 첫인사를 온다고 시모가 저를 소환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온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는 건 싫었지만 동서를 처음 만나는 거니 최대한 반가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시댁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의사 동서 소고기를 구워줘야 한다면서 소고기를 사오라고 하더군요. 꼭 빼먹지 말고 사와라. 무조건 최고급으로. 알겠어? 아휴, 의사 동서 오니까 옷 최대한 고풍스럽게 입고 오고 또 전처럼 시장 옷 입고 오면 집안 수치다. 내쫓을 줄 알아. 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쥐 죽은 듯 앉아있고 널 장롱 안에 안 집어넣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소고기를 구워주기는커녕 자기 아들 유학길 막았다며 화를 펄펄 내시곤 했죠. 참 씁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직업 앞에 돈 앞에 작아진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고 며느리가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친절하거나 다정하신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곤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판 준비하고 마늘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소고기를 안 사오면 어쩌자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 잠깐 딴 생각하다 깜빡했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사올게요. 어디 후미진 동네 정류점에서 사오려고? 우리 집 수준이 뭐가 되겠어? 어이구, 이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아,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냐? 하여튼 엄마, 그러길래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한다고 했잖아. 왜 멍청한 새언니를 시켜? 엄마, 제가 사올게요. 사오면 되죠. 왜 그러세요? 너도 조용히 못해? 뒤이어 들어온 남편이 상황을 알고는 자신이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말리려 들었고요.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손을 들어올려 제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불이 붙은 듯 뺨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엔 얼얼해지는데 이게 도통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힘들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짓이냐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서방님 역시 시어머니에게 무어라 말하고 있었죠. 뺨을 맞은 충격 때문에 전 이 모든 것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곧이어 열려진 현관문으로 누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동서였어요. 어머, 대표님! 제가 뺨을 부여잡고 있는 사이 동서가 제 직함을 부르더군요. 그제야 전 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인데 동서네 병원에 한번 들른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 직함을 부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대표라니? 아, 누가 대표야? 얘가? 아니, 얘는 월급쟁인데 무슨... 맞아, 멍청한 새언니가 무슨 대표야. 대표 아무나 해. 엄마, 이제야 말하네요. 이 사람 부모님과 함께 가업 이어가고 있어요. 큰 회사고 엄만 상상도 못할 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무시하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이 사람을 무시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한 말도 못 믿겠는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못 잇는 시모를 보며 말을 이어갔죠. 아, 이제야 기억났네요, 동서. 아,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어머님이랑 말 좀 할게요. 어머님, 제가 대표라고 하니 많이 놀라셨나 봐요. 대표라 하든 월급쟁이라 하든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인 계속해서 서로를 쳐다보며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남편이 그럼 인터넷에서 제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와 정말 제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발견했죠. 그것도 제 인터뷰가 담겨있는 뉴스를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를 천천히 읽으시더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어머니의 무릎이 털썩 꿀리더군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신우이 역시 뉴스 기사를 읽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더군요. 전 그 두 사람을 보며 악마의 눈물이 저런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 아가야,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해할 거 없어요. 풀 것도 없고요. 전 말씀드린 대로 다신 시댁과 연 이어갈 생각 없고 어머님과도 영원히 안 볼 생각이에요. 어머님 손주도 앞으로 보실 일 없을 겁니다.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제가 나갈 때까지 멍하게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전 시댁에서 겪었던 일을 동서에게 소상히 말해줬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나 시댁은 이런 곳이니 동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인 싹싹 빌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들어 저희 회사 주소까지 알아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얘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냉정하셨죠. 여기 사돈 오실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가세요. 저
제가 잘못한 게 많아 왔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며느리에게 꼭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저 우리 며느리가 절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에 마음이 도통 안 풀려서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럼 진즉 잘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이러면 뭐합니까? 저희 딸은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영업방해를 하세요? 경비원님, 이분 모시고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는 이미 화가 많이 나서 경비원을 불렀어요.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교양이고 뭐고 잊어버리셨는지 끝까지 건물 앞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왜 그토록 버틴겼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한창 사치 쇼핑이며 여행이며 하느라 돈을 많이 탕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동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몫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했던 것이었고요. 그 사실까지 미처 몰랐던 서방님은 큰 충격을 받아 동서와 결혼은 진행하되 시댁과는 연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시에 두 자식을 잃게 생겼으니 난리가 나셨고요. 서방님이 자취하는 집 앞까지 찾아가면서 울며 불며 엄동설안에 빌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동서가 굉장히 단호했나 봐요. 동서는 제게 시어머니에 관련된 얘기들을 듣곤 시댁과 연 끊는 게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나 봐요. 서방님도 이미 시댁에 질린 만큼 질린지라 동서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저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많았던지라 남편에게 앞으로 우린 우리대로 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난 앞으로 당신과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절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겐 연락하지 않을 거야. 돈 없다고 머리에 든 거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다시는 섞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거 약속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갈라서는 게 나아. 그러자 남편은 약속해주겠다며 저와 합의를 했어요. 현재 전 아들을 잘 키우며 초보맘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하신 만큼 앞으로 제 삶이 남은 날까지 계속 성공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답니다. 저의 남은 삶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우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든든히 옷 입고 다니세요. 아, 만약에 혹시라도 저처럼 고부 갈등이 있는 젊은 주부들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우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요. 시어머니를 신경 쓰고 참아주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짧은 인생 아깝게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소비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다들 올 한 해 행복한 일 모두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전 다른 분들의 사연 들으면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줄일게요.